파이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뭔가 좀 새로운 기획을 시작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 명의 감독이나 아니면 또 한 명의 배우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순서를 간헐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홍상수 감독이 한번 영화 세계를 다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가장 탁월한 한국 영화 감독들 중에 한 명일 것이고요. 또한 가장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 한국 영화 감독들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양자 사이의 그 괴리를 조금이라도 좁혀볼 수 있을까? 혹은 적어도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뭐가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은 그런 10가지 항을 한번 구성해 봤고요. 홍상수 감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10가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궁금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문의 형식으로 벗겨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이 데뷔한 것은 199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딱 25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나온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모두 25편입니다. 그 말인즉슨 1년에 정확히 한 편씩 꼬박꼬박 영화를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홍상수 감독이 처음 나온 1996년도는 이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란 데뷔작을 내게 됐던 것인데요. 지금 한국에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뛰어난 감독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박찬욱 감독이라든가 이창동 감독이라든가 봉준호 감독 같은 탁월한 감독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상수 감독을 포함해서 이들의 데뷔작을 비교해 본다면 데뷔작에 관한 한 홍상수 감독의 데뷔작이 가장 그 한국 영화사에서 극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당시 한국 평단 자체에서도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이 영화의 새로운 어떤 방법론과 작품 세계 속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는 혹은 신선한 충격에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그런 평단의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금 와서 보면 홍상수 감독의 이 데뷔작은 굉장히 심대한 그리고 근원적인 미학적 충격을 한국 영화계에 안긴 그런 작품으로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너무너무 좋구나 이렇게 설득되실 확률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홍상수의 영화라는 것 자체가 하나나 두 가지의 어떤 특정한 명제로 규정되는 것 자체를 저항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사실이고요. 이런 설명 자체가 사실은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해설하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상수 영화의 뛰어난 점들은 대부분 다 영화의 어법이나 혹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시작하겠습니다. 궁금증? 홍상수 영화들은 왜 항상 똑같은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홍상수의 영화들이 대부분의 술이나 혹은 차를 놓고 2명 혹은 4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의 연속이다 라고 본다면 홍상수 영화는 맨날 똑같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상수의 영화들은 지난 25년간 심대하게 변화해왔고 엄청나게 다양하게 가지를 쳐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초기 영화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초기에는 이른바 픽스드 카메라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힘 같은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적인 방식으로 촬영을 했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극장전이라는 영화에서부터 줌이라는 것을 사용하죠. 그래서 인물들 사이를 넘나드는 방식들의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 혹은 카메라를 대하는 감독의 태도 자체가 변화한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찍는 예술이니까. 그리고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 캐릭터라든지 영화 속에서 대사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내레이션을 활용하는 방식 혹은 음악을 활용하는 방식도 초기 영화들하고 지금 영화가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초기의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그야말로 서리빨 같았습니다. 굉장한 냉소가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곡 중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 대해서 만든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냉기 같은 것이 흘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를 내는 대상에는 자기 자신도 있었다는 거죠. 최근의 홍상수 영화들을 보게 되면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같은 영화들을 보시게 되면 그 영화는 가장 슬픈 홍상수의 영화일 것입니다. 그 영화의 후반부에는 굉장한 처연함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홍상수가 처음에 출발했던 그런 초기 영화들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정서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죄책감이라든지 연민이라든지
혹은 연대라든지 아니면 인물의 절대적인 고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뤄내는 최근의 방식은 상대적으로 과거의 방식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기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홍상수 영화에서는 개개인보다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주목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장 최근 영화인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영화 속에서 두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의 우정이 굉장히 진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직전의 영화였던 도망친 여자를 보시게 되면 여성들 사이에서의 연대감이나 우정이라는 것이 또한 깊게 묘사가 되고 있죠. 사실은 이와 같은 변화들은 여성 캐릭터의 경우에는 해변의 여인부터 남성 캐릭터들의 경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부터 생긴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들 연기 스타일이 독특하던데 홍상수 영화 속의 배우들의 연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화에서랑 완전히 다르게 연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감독은 모든 예술가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홍상수는 25편의 자기 세계 영화를 만들어 오면서 그만의 어떤 영화 세계를 창조를 해왔는데 이 꽉 짜여진 영화 세계 속에서는 어울리는 연기의 방식이 고유적으로 정해져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그 세계가 자기 완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텐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홍상수 감독은 완결된 형태로 시나리오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초기에는 썼습니다. 초기에 3편의 영화는 완결된 형태의 시나리오를 썼고 4번째 영화부터는 영화를 들어가기 전에 보통 거의 모든 감독들이 하듯이 시나리오를 쓰지 않습니다. 트리트먼트라는 걸 쓰게 되고 혹은 최근에 와서는 아예 트리트먼트도 쓰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날그날에 해야 소화해야 될 대본을 그날 아침에 쓰게 돼서 배우들에게 주어서 그날 촬영분을 찍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작품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에 시나리오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배역을 내가 맡을지 안 맡을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2016년 이전까지는 홍상수 감독 영화 속에 출연하고자 하는 탑스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홍상수 감독이 갖고 있는 거대한 명성, 그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영화에 출연했던 수많은 배우들이 그동안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영화에서 출연한 경험은 일종의 굉장히 유용한 워크숍처럼 받아들인 느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리 능숙한 배우라 할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매너리즘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데 홍상수 영화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계에 어울리는 어떤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배우라 할지라도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깨우치거나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배우들에게 어떤 굉장히 신선한 체험이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연기 스타일이 독특한 것 자체가 홍상수 영화가 얼마나 확고한 그런 자기 짜임새 속에서 굴러가는 하나의 완결된 세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홍상수 감독이 캐스팅하는 단계에서 그 배우들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관찰을 하기 때문입니다. 홍상수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보통 이야기하듯이 대사량은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대사들이 굉장히 잘 외워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수많은 대사들과 상황들 같은 것이 사실은 고유하게 시나리오에만 존재하는데 그것을 배우들 끌어가지고 이걸 다 외워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우와 캐릭터 사이 중간 어디쯤에 있는 방식으로 그 캐릭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술자리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나? 왜 홍상수의 영화에서 술자리 이렇게 많이 나올까? 홍상수가 술을 좋아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약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화적인 세팅이라는 것, 장면의 세팅이라는 것 자체는 감독이 다루고 싶은 것의 어떤 최적화된 환경이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홍상수의 모든 영화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통념과 싸우는 영화들이다 라고 일단 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거친 그런 이야기일 텐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포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마지막 장면이 있게 되고 포레스트 검프가 앉은 채 이렇게 날아다니는 깃털 같은 걸 보게 되고 그러다가 초콜릿을 두고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하게 되죠. 인생이란 말이야 초콜릿 박스와 같은 것이야. 어떤 초콜릿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지. 이런 식의 대사를 하게 되고 그 대사를 굉장히 명대사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적어도 홍상수의 세계로 오게 되면 홍상수가 배격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말이야 초콜릿 박스와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삶에 대한 어떤 일면의 진실을 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의 규정의 삶을 또한 비틀려 버리고 왜곡시켜 버린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홍상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술자리가 왜 많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 일상에서는 술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컨트롤하는 그런 데서 봉인이 어느 정도 해제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술자리에서는 자기 욕망을 좀 더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그런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적인 혹은 이상한 말들로 그 말을 꾸미기도 하겠죠.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투성을 드러내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술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상투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예술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홍상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술자리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설정이 되겠죠. 다만 홍상수의 영화 속에서 술자리가 가진 맥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기의 홍상수의 영화들 속에서의 술자리는 그야말로 그 다음에 어떤 욕망의 성취로 이어지기 위한 그런 자리로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술자리 다음 장면은 배드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홍상수 영화들 속에서 더 이상 배드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배드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술자리에서의 주요 테마는 무엇인가? 그것은 욕망의 여파가 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 중에 등장하는 김태우가 초반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얼마나 그런 통념의 희생양이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후반부에 여행을 하다가 유준상 씨를 보게 되는데 유준상 씨가 학생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학생들한테 인기 관리하는 것을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다 라고 내레이션을 넣게 되는데 그 말을 통해서 그 자신조차 남한테 대해서 그렇게 쉽게 통념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자잘한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술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죠.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적인 사건이라고는 없던데 홍상수 영화를 보게 되면 극중에서 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상수 영화 속에서는 인물이 죽는 순간이 없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강변 호텔의 마지막 장면일 텐데 그 장면조차 정확하게 죽음인지 아닌지를 영화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죠. 대체 홍상수 영화 속에서는 왜 인물들이 죽지를 않는 것일까? 혹은 왜 심각하게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격렬한 어떤 폭력에 휘말리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고 그 영화는 이제 끔찍한 살인으로 끝나게 되는데 다만 첫 번째 영화가 예외적인 이유는 홍상수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원작이 있었던 작품이 데뷔작이었습니다. 이 데뷔작을 제외한다면 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홍상수 영화에서 플롯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죽음뿐만이 아니라 홍상수 영화는 상당 부분 바깥에서는 일반적으로 치정이라고 보고 있는 그야말로 인물들의 어떤 그 욕망의 관계가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를 묘사하게 되는데 치정을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영화들은 마지막 순간에 대부분 경우에 파국을 묘사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홍상수가 무엇을 영화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보통은 그를 통해서 파국을 묘사하면 파국에는 반드시 교훈이라는 것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상수의 세계 속에서는 교훈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것이 교훈이다 라고 말하는 그 교훈을 내세움을 배격하는 영화들이 홍상수의 영화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인물들의 욕망들이 아무리 얽히고 설켜도 그것은 결국 지지부진하기 마련이고 이게 끝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하게 지리멸렬하게 영화들이 항상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그렇게 매듭 지으면 반드시 생겨나는 그 이야기에 대한 규정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하나로 규정짓지 않으려는 것이 홍상수 영화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물이 죽는 순간을 집어넣게 되면 그 영화 속에서 묘사하는 모든 사건들이 죽음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영화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홍상수 영화 속에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너무 강력한 사건을 끌어들이게 되면 일상의 상투성이라든지 혹은 일상의 통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크게 해를 받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파국이나 죽음 같은 사건들을 발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상의 순간들이 서로서로 부딪혀서 생채기를 내는 그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통념의 세계들을 집중적으로 묘사해서 허위의식을 노출시키는 그런데 어떤 이야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껏해야 며칠 동안의 이야기. 네, 홍상수의 영화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볼 텐데 이것은 술자리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하고도 겹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홍상수 영화 속에서의 시간적인 세팅과 공간적인 세팅은 굉장히 흥미롭게 대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홍상수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겪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긴 시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서 보통 거의 모든 영화들은 기껏해야 며칠 정도의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다루지 않는 이유하고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길게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삶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자장이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 끝에는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시간의 자장 속에서 인간의 삶을 휘둘러버리는 그런 그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삶의 한 편린을 떠낼 수 있을 정도로만 한정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간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들 텐데 모든 영화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플립들 같은 예외들이 있지만 홍상수 영화들의 상당 부분이 로드무비처럼 촬영이 되어 있고 여행을 가는 것으로 영화에서 설정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변이는 최대한 줄여서 영향력을 줄이지만 공간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틔워놓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일상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통념이라든지 상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말 그대로 일상 그대로 그야말로 내 생활 공간에서 영화를 계속 찍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상에서는 통념이나 상투적인 것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는 한 대략 2시간 정도에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사 매체이고 그 속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상을 무대로 해서 공간적인 것을 한정하게 버리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한 집에서 벌어지는 일 이런 정도로 한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되거나 배제하느라고 힘을 써야 될 그런 상투의 덩어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적당한 정도의 양으로 있는 것은 인물이 자기 동일성을 가지고 여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세팅은 상대적으로 좀 새롭게 만들고 시간적인 세팅은 변인의 역할을 최대한 줄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어내는 홍상수만의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게 되죠. 자, 이제 6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이 많은 이유. 홍상수의 영화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평론가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있다면 반복과 차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말은 홍상수 영화가 갖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 혹은 대꾸의 형식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 될 텐데 다시 말하면 홍상수의 영화들 속에서 이야기들이나 장면이나 대사들은 서로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반복 속에서 같은 것도 드러내지만 차이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차이는 기본적으로 복수의 2가지 이상이 있어야 차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돼야 유사성이 전제가 되어야 양자 사이에서 차이가 존재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반복되는 상황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반복되는 상황 사이에서의 차이를 드러내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홍상수의 영화들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구조들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영화를 만들어낼 때 2가지 장면을 가장 흥미롭게 의미하는 방식으로 감독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교차 편집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부에서 가족이 세례를 받는 장면, 대학살 그릭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 2가지가 교차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한쪽에선 피비린내 나는 사륙국과 다른 한쪽에선 종교적인 행태가 서로 역설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의미의 망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상수는 이것을 교차 편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말하자면 구조를 이용을 해서 훨씬 더 큰 덩어리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말하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마치 교차 편집처럼 사용하는 건데 홍상수의 많은 영화들이 사실상 2부 구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관객 입장에서 본다면 교차 편집이란 건 바로 눈앞에서 쥐어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2장면이 교차되는 걸 보니까 의미를 훨씬 더 체득하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구조적인 측면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라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보기가 어려운 것도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술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반복되는 상황이 많은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방식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상수 영화에서의 구조의 힘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경우가 이제 2부 구성을 하고 있지만 3부 구성인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망친 여자가 3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4부 구성인 영화도 있습니다. 오키의 영화 같은 영화가 바로 4부 구성이고 그리고 일단 이런 구조가 만들어내려면 기본적인 세팅의 설정이 같아야 되고 물리적인 환경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영화조차까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키 영화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4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정유미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일반적인 영화를 본다면 이 정유미가 1부에 나온 정유미가 4부에 나온 정유미랑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않는 플롯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물의 자기 동일성을 깬다고 할까요?
심지어는 1부, 2부, 3부 사이의 어떤 시간적인 관계조차도 일반적인 단선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영화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의 동일성, 인과론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 자체를 붕괴시키는 영화들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활의 발견 같은 걸 보시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화하면 그건 그 사람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습관은 사실은 누군가를 모방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반복과 차이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그 인물이 습관조차도 자기 자신이 소유할 수 없게 타인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반대로도 기능하기도 합니다. 인트로덕션 같은 최근의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속에서 인물과 인물이 서로 포옹하는 장면이 3번 나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 3번 포옹을 하는 그 장면들은 서로가 차이가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치하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을 함께 가져가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상수 영화 속에서 반복되는 것들, 차이가 생기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의 어떤 귀결점으로 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작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콘텐츠의 바다 오션. 자, 이제 7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결은 대체로 어디로 갔나?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이야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영화 어법에 관해서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할리우드식 어법인 거죠. 기승전결의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에게 부여된 어떤 과제를 인물이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단선적인 방식의 흐름입니다. 홍상수의 영화들은 이야기가 기승전결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야기는 느닷없이 시작하고 아무런 전조 없이 시작하고, 그 다음 이게 끝인가 싶은 데서 영화가 끝나기도 하고,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과연 어디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게 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할리우드 어법이라고 말을 하는 현재의 대중적인 영화들의 거의 모든 영화들이 따르고 있는 기본적인 어법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앞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뒤의 사건에 대한 원인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인과론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홍상수의 세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것이야 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일종의 대안적인 스토리텔링을 선호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홍상수의 영화들에서 거의 모든 영화는 항상 이야기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야기 사이에서 서로 경합하는 관계들이 있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반복과 차이를 보여주는 어떤 구조가 영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어느 이야기가 옳은지 어느 이야기가 더 중요한지까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 똑같은 두 인물이 똑같은 하루를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겪은 것을 1부와 2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것이 실제 발생한 사건인지, 과연 실제로 발생하기나 했던 사건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죠. 이런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상수 영화에서는 플래시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만 플래시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플래시백이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면에서 인물이 잠깐 생각하는 신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플래시백이 어떤 데서 과거의 어떤 장면이 펼쳐진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이야기에 대한 명확한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때문이고, 지금 현재 그가 그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건 과거에 이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설명을 홍상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삶에 대한 단연한 한 가지의 해답, 혹은 세계에 대한 단 한 가지의 언술, 이런 것들을 배격하기 때문에 홍상수 영화 속에서는 플래시백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승전결을 갖고 있는 명확한 이야기의 단선적인 흐름 자체를 배격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질이 멸렬하게 느껴질 텐데, 그런 어떤 에피소드 나열식의 구성 자체가 홍상수의 플롯의 어떤 기본적인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의 세계관이고 그의 예술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영상이 왜 내내 밋밋한가. 홍상수의 세계에서 이 영화들이 굉장히 화면들이 평면적이고 밋밋하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홍상수는 앵글은 예쁠수록 나쁘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영화사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 이야기 일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루이스 부누엘이라는 영화사의 거장 중에 거장이죠. 이 거장이 멕시코에서 나잘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루이스 부누엘은 늦게 나가게 되었고, 촬영 감독은 감독이 늦게 나오니까 가장 멋진 앵글이 나오는 것을 이제 이리저리 돌려서 카메라 세팅을 맞춰 놓은 것이죠. 근데 그 뒤늦게 나오게 된 루이스 부누엘이 촬영 감독에게 화를 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런 장면에 맞췄냐고 했으니까 그 촬영 감독이 하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 가장 인물이 멋지게 나올 것 같고 장면이 예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루이스 부뉴엘이 앵글을 들여보자마자 정확히 무작위로 카메라를 180도 돌려가지고 아무렇게나 카메라를 돌린 상태에서 인물들이 배우를 그 속에 집어넣어서 촬영을 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홍상수의 경우는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쁘다는 것은 왜 예쁜 것인가, 다른 무엇인가를 불러오기 때문인 거죠. 혹은 우리가 보았던 어떤 장면이나 이미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재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쁜 것이겠죠. 홍상수라는 영화 예술가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덮개를 벗겨내서 최대한 진실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일종의 방법론적인 회의주의자 같은 태도를 가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본다면 예쁜 앵글이야말로 고정관념과 통념과 이런 편견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투영된 그런 앵글이 되겠죠. 설령 그것이 우리 눈에 소위 예뻐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상수 영화에서 영상들이 밋밋하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럼 밋밋하는 것을 오히려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홍상수한테 카메라를 어디에 뒀느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위치에 둔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홍상수 영화를 보면 프롤로그가 따로 등장하지 않죠.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냥 심상하게 제목을 딱 들여대면서 그 다음에 또 인물이 이야기를 출발하는 공간에 대한 아주 간략한 스케치를 통해서 보통 영화가 시작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상징과 은유일 텐데, 모든 좋은 영화들이 반드시 상징과 은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발레가 바로 홍상수 영화일 것입니다. 홍상수 영화 속에는 상징과 은유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징과 은유야말로 그 장면이나 그 소품이나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그 밑에 깔아두고 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물건을 통해서 B라는 의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은유일 것이고 또한 상징 같은 것이겠죠.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통제하고 그 속에서 이야기의 단일한 의미를 숨겨놓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홍상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는 방식이 홍상수의 세계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롱테이크와 줌은 왜 그리 즐겼으나, 롱테이크라는 촬영 방식이 예술 영화의 어떤 전매 특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데, 롱테이크를 쓴다고 영화의 어떤 특별한 예술성이 저절로 담보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홍상수 영화는 제가 볼 땐 롱테이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한 영화에 1000여 개가 넘는 그런 쇼트를 집어넣게 되면 쇼트와 쇼트 사이에 말하자면 논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의 쇼트가 있고 또 다른 촬영한 또 다른 쇼트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어 붙인다고 했을 때 건너뛰임에 대한 논리가 자동적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야기와 이야기의 연결이든 이야기 안에서든 단일한 하나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극도로 배격하는 것이 홍상수의 기본적인 플로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촬영 자체도 롱테이크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홍상수의 영화는 영화를 보고 나서 수많은 100명의 관객이 있다면 100가지의 독법이 가능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롱테이크를 만들게 되면 어떤 쇼트를 충분히 지속해서 길게 찍게 되면 그 롱테이크 속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저마다 다르겠죠. 다시 말하면 롱테이크는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북돋는 방식으로 촬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홍상수 감독이 원하는 색이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롱테이크라는 촬영은 연기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나누어서 찍는 일반적인 쇼트의 방식과 롱테이크로 찍는 방식에서 배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배우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에서 등장하는 그 중국집 장면 같은 경우에 제가 재어본 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쇼트가 6분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롱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6분쯤 넘는 테이크를 찍는다고 친다면 정해진 대사를 다 소화하면서도 배우들의 어떤 창의적인 혹은 본인이 통제하지 못한 우연성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높겠죠. 그럼 어찌어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일회적이고도 단일하고도 고유한 어떤 스타일의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홍상수 영화가 어느 시점에 들어서 줌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영화들에서는 거의 쓰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립들에서 보게 되면 이제 후반부에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네 사람이 어떤 카페에서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네 사람을 풀샷을 통해서 네 명이 다 들어오는 방식으로 한동안 롱테이크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우측에 있는 두 사람이 바깥으로 잠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에서 컷하지 않고 그대로 줌을 한 채 옮겨서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의 좀 더 타이트한 앵글을 통해서 두 사람 대화를 잡아주게 되죠. 그러다 두 사람 이야기 한동안 진행이 되고 나면 카메라가 패닝을 통해서 우측으로 가게 되면 우측에 혼자 앉아있는 김민희 씨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컴퓨터를 쳐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까지가 하나의 쇼트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편집을 촬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홍상수 영화들 속에서는 다른 영화들보다 상대적으로 촬영이 편집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컷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어지게 되면 편집의 논리가 개입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쇼트와 쇼트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컷을 하는 순간에 컷을 하지 않고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집을 촬영으로 대체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활용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홍상수 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식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홍상수 영화는 결국 다 자기 얘기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원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모든 예술가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특정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원작이 있는 이야기를 갖고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감독이든 아니면 서사예술을 다루는 소설가든 누구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든 자전적인 요소가 그 속에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홍상수 감독은 상대적으로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보다 더 자기 삶에 밀착되어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영화의 재료로 삼아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기 영화들부터 그랬던 건 사실이고 본인 주변에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은 것에서 끄집어낸 어떤 디테일들과 재료들을 변형시킨 형태로 영화 속에 집어넣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 전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홍상수의 영화들, 특히 최근의 영화들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 간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홍상수 자연인한테 벌어지는 어떤 일하고 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그 사건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창작자들의 창작화는 기본적인 어떤 본능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들을 끄집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그대로 묘사해도 일종의 변형을 겪기 마련이고 더군다나 홍상수를 포함한 거의 모든 예술가들은 그 이야기들을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술에 담겨 있는 순간 더 이상 바깥에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개인적으로 통과하고 있는 삶의 어떤 지난 25년의 세월과 그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영화예술과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이죠. 홍상수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본인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상수 영화들 속에서 초기 영화들이 죽음을 다루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가족을 다루지 않았던 것도 이해가 되죠. 그것이 홍상수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삶의 외연이 확장되거나 변화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충분히 이제는 다룰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가족도 다룰 수 있고 죽음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홍상수 영화 속에 담겨있는 정서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점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일 텐데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건 어떤 사람들은 자연인 홍상수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자연인 홍상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감독으로서 예술가로서 홍상수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